자, 6월 27일이에요. 어제 DB 연동한 RESTful API까지 해봤었는데, 스튜던트 대신에 이제 프로페서 했던 걸로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 거의 진도 순서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스케줄러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실습량은 굉장히 적어요. 어제보다 실습량이 더 한참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수업량이 좀 많이 적을 거예요. 마지막 내용이니까 요거 잘 정리합시다. 일단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시고요. 그냥 스프링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던가 마이바티스라던가 그런 거는 지금은 안 쓸 거예요. 기본 구성대로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자, 오늘 진행할 거는 스케줄러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메서드가 정해진 간격마다, 여기서 말하는 간격이라는 건 시간 간격이에요. 혹은 지정된 시각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웹사이트 탈퇴할 때 탈퇴 약관 보면은 탈퇴된 개인정보는 최대 3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뭐 이런 그 사이트 약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탈퇴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그 사이트 운영자가 내가 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 매일매일 3개월이 된다 안 된다 체크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웹에서 어떤 시간이라는 게 이제 조건이 될 때 경우에 사용을 해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딜리트 처리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은 컨트롤러가 삭제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걸 받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딜리트문을 날렸죠. 근데 사실 그게 실무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잘못된 코드예요.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안 해요. 만약에 삭제 버튼 눌렀는데 진짜 딜리트문을 날렸다. 그거 되게 조그만 회사예요, 규모. 딜리트문 정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안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말 경험 없는 회사예요. 대규모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딜리트문을 안 날립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면 이 테이블에 이제 컬럼을 만들죠. 그리고 이 컬럼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컬럼에는 프라이머리 키도 걸 거고요. 어떤 그 컬럼에는 참조 키도 걸겠죠.
자, 이런 무슨 키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우리가 무슨 키를 만들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컬럼들을 기준으로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요. 색인. 물론 키하고 상관없게 특정 컬럼에 직접 인덱스를 걸어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인덱스 책에서 색인이라는 거를 어떨 때 써요? 뭔가 내용을 빠르게 찾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빠른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지정되면은 그 컬럼은 셀렉트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면에 인서트, 업데이트는 상관없다. 인서트, 딜리트에 대해서는 속도가 다소 떨어져요. 왜냐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색인을 다시 재정렬해야 되고요. 중간에 데이터가 삭제되면은 그 빠진 데이터를 색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색인을 다시 싹 다 재정렬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얼마 없는 DB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기능이지만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였으면 중간에 뭐가 하나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계속 다 재정렬한다고요. 여기에서 오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인설트나 딜리트가 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추가가 되거나 중간에 뭐가 사라지거나 그러면은 그 책으로 치면은 책 맨 뒤에 있는 그 찾아보기 그거를 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책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은 뭐 몇 페이지, 니은은 몇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가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 한 30페이지쯤에서 어떤 컨텐츠를 지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이후에는 페이지 수가 다 밀릴 거 아니에요. 책 맨 뒤에 찾아보기가 있는데 30페이지 내용을 드러냈어. 그럼 30페이지 이후에 세기는 연결되는 페이지 번호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설트랑 딜리트를 할 때 발생을 해요. 특히 딜리트가 굉장히 심해요. 이 색인을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참조키 같은 거 걸 때 이게 DB 옵션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모 데이터가 삭제되면은 자식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게끔 거는 뭐 그런 옵션들이 있긴 한데 그런 옵션 따위는 인덱스 재정렬되는 거 무서워서 쓰면 안 돼요. 실제로 그 경험해 보면은 성능 저하가 엄청 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딜리트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예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을 때 사용했었던 교환인데요.
이거 내가 교환을 새로 만들었구나. 자, 예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문 진행할 때 그 멤버스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명세표를 제시해드리고 한번 크리에이트문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예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요 테이블에 힌트가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탈퇴는 CRUD 중에서 D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대로만 생각한다면 회원이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딜리트문을 수행해야 돼요. 그쵸? 근데 실제로 게시글을 삭제하건 리뷰글을 삭제하건 실무에서는 딜리트문을 그때그때 안 날려요.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참조키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지워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 부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딜리트 날려도 된다라고 하는 회사는 진짜 회사 경험이 되게 없는 회사야. 그런 회사 밑에서 배울 거 없어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필드예요. 삭제가 됐다 안 됐다, 이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 안 됐다를 체크할 수 있는 컬럼을 하나 가져가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 문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돼. 실제 실무에서 딜리트 안 씁니다 여러분. 잠깐만, 녹화 잠깐만 멈출게요. 그래서 딜리트를 수행하는 대신에 이 데이터가 삭제됐다라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셀렉트 할 때는 이 필드가 Y인 데이터만 셀렉트해라 라는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겠죠. 아, Y래. N인 데이터만 가져와라 라는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게 굉장히 실무적인 접근이야. 자, 그러면 탈퇴한 회원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회원들이 탈퇴한다 그래도 DB에서 안 지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가입하고 싶어서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사이트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탈퇴를 했는데, 분명히 탈퇴를 했는데 재가입하려고 봤더니 이미 가입돼 있는 회원이래.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실제로 사이트들 가면 그래요. 분명히 내가 탈퇴를 했는데 재가입하려면 왜 그 개인 인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가입돼 있다고 나와. 왜냐면 여러분들이 탈퇴 처리해도 여러분들 데이터를 안 지우거든. 개인정보가 돈인데 그걸 왜 지워? 이번에도 그 해킹 사태 터질 때마다 개인정보 빼간다 그러지 프로그램 소스코드 빼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수단인 거지 프로그램 자체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그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통부에서 칼을 빼든 거야. 탈퇴한 회원 데이터를 최대 3개월 동안 3개월까지만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 법적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만약에 이렇게 보통 이런 거를 삭제 플래그라고 해요. 보통 이런 삭제 플래그라고 하는데 리뷰글 같은 것도 삭제 여부를 체크하는 필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상품 정보 같은 것도
삭제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품 삭제를 누르면 실제로 DB에서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래그 값을 Y로 업데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야,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진짜 그 데이터를 지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edit date가 같이 들어있죠. 요 edit date 컬럼의 용도가 업데이트문을 모든 업데이트문을 칠 때마다 요 edit date를 업데이트문이 수행된 시각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업데이트문이 수행된 시간으로 갱신을 해줘요. 그러면 탈퇴 처리가 아까 업데이트라고 했잖아요. 탈퇴 처리가 업데이트야. 그러면 탈퇴 버튼을 눌렀을 때 is out이라는 필드가 y로 바뀌고 edit date가 now 함수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결국 이 edit date는 탈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고 끝나는 거야. 대신에 로그인 할 때는 항상 정보가 들어가야지. 이 y 값이 n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로그인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항상 들어가야 되지. 자, 그럼 이제 그 스프링 웹사이트에서 매일 이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한 새벽 3시, 4시 사이에 아무도 그 사이트에 접속자가 가장 적은 시간에 어떤 메서드가 스스로 깨어나요. 그래서 is out이 y이고 변경 일시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데이터에 대해서만 일괄 삭제를 합니다. 접속자가 적은 시간이니까 그때는 시스템의 부하가 좀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의 부하가 좀 세게 걸리는 딜리트 작업들은 모아놨다가 접속자가 적은 시간에 몰아서 해요. 이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석이에요.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이 스케줄러예요. 자, 그럼 이제 스케줄러를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코드 한 줄만 적고서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 실수 별로 안 많아요. 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무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메인 클래스 생기죠. 이 메인 클래스 상단에 enable scheduling 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스프링 부트 사이트가 스케줄링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요거 한 줄 넣고서 쉬었다가 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케줄러는 웬만한 수업 같은 데서 얘기 안 해줘요. 이건 진짜 실무적인 얘기야. 메인 클래스에 요거 하나 추가하시고 쉬었다 할게요. 일단은 코드 리뷰부터 좀 할게요. 자, 스케줄러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샘플을 하나 넣었어요. 네 개의 샘플 메서드를 만들어 놨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샘플 메서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모든 메서드는 interrupted exception이라는 메서드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작성 규칙이고, 그 다음에 상단에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하나 들어가고, enable async라고 하는 작업은 거는 요 안에서 비동기로 가동되는 메서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비동기 작업 활성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서드가 1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0시에 메서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간이, 실행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2시간이 걸려. 그러면 enable async가 없으면 다음 메서드는 2시에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시에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시작되던 메서드가 끝나야 다음 작업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비동기 작업을 걸어놨다 얘거든요. 비동기 작업으로 수행될 수 있는 메서드는 메서드 위에 async라고 걸어놔요. 그럼 얘는 기존 작업이 끝나건 말건 정확히 1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요. 0시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시간 걸려. 그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1시가 되면은 또 다른 작업이 또 이렇게 실행을 해요. 기존 작업이 끝나건 말건 새로운 작업을 지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렇게 겹쳐서 동시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비동기예요. 웬만하면 걸어주는 게 좋아요. 자, 메서드들은 간단하게 그냥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시간만 출력하게끔 했어요. 어떤 메서드에서 나왔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hread.sleep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요 지정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거기서 렉이 걸려요. 강제로 렉 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3초 동안 렉이 걸리는 거죠. 메서드 위에 스케줄 규칙을 작성합니다. 픽시드 딜레이는 이 메서드가 끝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복 작업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쓰이는 거죠. 얘가 3초 동안 딜레이를 걸었으니까 이 메서드의 실행 시각은 최소 3초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10시 36분 뭐 0초라고 합시다. 이때 얘가 시작을 해. 메서드 실행 시간이 3초가 걸리니까 끝나는 시간은 10시 36분 03초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1초 동안 딜레이를 걸어라 라고 했으니까 1초의 딜레이 간격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여기 시간은 10시 36분 04초가 되겠죠. 그 04초에 얘가 또 실행하는 거예요. 3초 동안.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할 때. 대체로 이런 스타일의 메서드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리 메일 발송하는 거 해봤었죠. 메일 발송 호출하면은 좀 실행 시간이 걸리잖아요, 걔는. 그래서 실제로 뭔가 발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컨트롤러가 직접적으로 Gmail하고 연동해서 발송시키는 게 아니라 메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내용 이런 것들을 DB에다 넣어요. 그러면 스케줄러가 그 메일링 리스트 테이블을 1초에 한 번씩 스캔을 떠갖고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고 메일 보낸 거는 지워요. 무슨 메일링 리스트, 뭐 문자 발송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스케줄러가 작동을 해요. 자, 픽시드 레이트는 메서드가 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실행을 해요. 자, 얘도 이제 보면은 3초 동안 실행을 하게끔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00초에 메서드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03초에 메서드가 끝나죠. 근데 얘가 픽시드 레이트를 1초로 걸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1초 후에 메서드를 또 실행하려고 들어요. 시작 시간 기준으로 간격을 두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앞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얘가 렉 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작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동기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문자 발송 같은 거나 메일링 발송할 때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끝나는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보내고 있던 메일이 발송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가동을 안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매번 새로 들어온 데이터, 앞에 메일이 발송이 끝나건 안 했건 새로 들어온 DB 데이터는 무조건 발송을 하는 거니까. 자, 얘는요, 이니셜 딜레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나서 일단 5초 동안 기다려요.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바로 실행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에 5초 동안 기다렸다가 픽시드 딜레이에 따라 시작을 해요. 픽시드 딜레이가 메서드 끝나는 시간 기준이었죠. 얘는 뭐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픽시드 딜레이를 쓰느냐, 픽시드 레이트를 쓰느냐, 요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결정을 해요. 대체로 메일링 발송이라던가 인증 문자 발송 같은 거 처리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아까 얘기했었던 데이터베이스 딜리트. 네, 그런 처리할 때 쓰는 패턴이 요거거든요. 네, 크론이라고 하는 표현식인데요. 얘가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초분시 1월 뒤에 물음표. 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설정을 해요. 만약에 모두 별표면은 초자리가 5이잖아요. 그럼 매 초마다 실행하는 거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거예요. 초자리가 0이고 0이면은 분 단위가 별이잖아요. 매 분 0초마다 실행해요. 그러니까 1분마다 한 번씩 하겠죠. 여기를 10으로 넣으면은 매 분 10초마다. 그러니까 1시 0분 10초, 1시 1분 10초, 1시 2분 10초. 그때마다 실행을 해요. 자, 0, 10이라고 하면은 얘도 0초, 10초, 20초, 30초. 10초마다 한 번씩이에요. 그냥 10이라고 하면은 매 분 10초마다 하는 거고요. 0/10이라고 하면은 0초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 시간이고 뒤에 있는 게 간격이에요. 0초부터 시작해서 10초 간격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하고 분을 0으로 맞추고 시간을 별이라고 지정하면 매 시간 0분 0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실행을 하겠죠. 자, 0초, 0분, 0시, 매일. 그럼 매일 자정에 시작하겠죠. 자, 이 크론이라고 하는 표현식은 여기 제가 인터넷 주소 하나 넣어놨는데,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매 1분마다 혹은 2분마다 시간은 뭐 1시간마다 12시에 시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은 이제 크론 표현식이 만들어지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크론 표현식 같은 거는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돼요, 요즘은. 이 크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맥하고 리눅스에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그 맥에서는 이 크론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 맨날 뭔가 지정된 시간에 뭐 작업 처리하기 귀찮으면 맨날 이거 돌려요. 자, 얘는 웹페이지용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실행해봐야 접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가동을 시켜 놓으면은, 자, 샘플2가 지금 시작했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돌아요, 이렇게. 지정된 시간마다. 놔두면은 스케줄에 따라서 지가 도는 거예요, 계속. 자, 요런 기능을 이제 확인해 보는 단원이에요. 아이고. 자, 실습 자료 전달해 드렸고요. 첫 번째 파일은 요거 enable 스케줄링 요거 활성화시키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파일은 조금 전에 리뷰한 스케줄러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스프링부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진행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예제 하나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로그인, 그 다음에 아이디 찾기,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비밀번호 재발급, 회원정보 수정, 뭐 이런 그 기능들을 쭉 모아놓은 실제 회원관리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대부분 이제 AJAX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AJAX로 어떻게 하면은 그 활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떤 기능들을 AJAX로 걸면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메일 발송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도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네. 뭐 회원가입 같은 거, 여기 아직 CSS가 지금 그냥 뷰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CSS가 안 나오는데 뭐 CSS도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웨거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저께 잠깐 했었던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클래스들 작성한 거에 대해서 주석을 만들어 놔야 이게 매뉴얼이 자동화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AJAX로 처리할 RESTful API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단에서 하는 게 API 명세서라는 것도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문서 작업해야 되는 거라서 겁나 귀찮거든요. 대체로 이런 거예요. 이제 API URL 적어주고 접근 방식, get, post, put, delete 세팅해주고 기능 명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API가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 놔야 이걸 프론트엔드 쪽에 넘겨줘야 프론트엔드가 이거 보고 에이작스를 구현을 하죠. 그러니까 개발 작업하면서 제일 귀찮은 게 문서 작업이에요. 내가 장담할게. 여러분들 취업하면은 코딩보다 문서 작업 더 많이 할 거예요. 신입이잖아. 신입을 뭘 보고 코딩을 맡겨요? 일단 얘가 개발 업무를 이해하는지를 먼저 봐야지. 회사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냥 시키는 일 하는 곳이지. 자, 스웨그라고 하는 기능은요, 스프링부트에서 RESTful API 명세서를 자동화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냥 클래스 한두 개 그냥 정해진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명세서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런 명세서들 만들면은 그 명세서까지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코드 잘 만들었다 보여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개발 업무를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예요. 여러 번 강조했어요. 코딩만 잘하는 친구 취업되는 거 못 봤어, 한 번도. 필요한 거는 코딩 도 잘하는 거예요.